자, 이번 주도 돌아왔습니다. 주간 SBL. 생각보다 형님들 좀 오래 가지 않습니까? 주간 SBL. 굉장히 힘듭니다. 왜요? 이게 네. 낮에 생기면서 제 월요일 날 네. 굉장히 힘들어요. 아, 원래는 이제 또 월요일 날에 이제 새벽에 축구 보고 좀 네. 이제 널널하게 좀. 보통 일정이 없거든요. 예. 제 생각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일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달 사이에 이 SBL이 추가가 되면서 월요일을 좀 더 바쁘게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피곤하게 사는 거죠. 예. 영준이 한복 스타일이에요? 아니에요. 네, 가디건입니다. 왜요? 왜 웃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퉁명스럽게 얘기해서. 아, 그런가요? 예. 아, 좋습니다. 주간 SBL. 지난주에는 이제 형철이가 한 주 결정하고 남윤성 우리 해설위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분데스리가를 또 담당을 해줬는데 네. 이번 주는 찬우 형, 영주 형 그리고 형철이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주 경기 리뷰 세리에 먼저 오늘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 이거 어제 4대2까지 봤거든요. 다 4대2까지 봤대. 네. 나도 끝났는 줄 알았어. 아니, 저는 경기를 본 건 아니고 네. 찬우 형이 어제 입중계를 하셨잖아요. 이 네네네. 경기를. 그래서 저는 그 찬우 형 채널 갔는데 한 500분 정도 보시더라고요. 그때가 경기를. 그거 끝나고 아스널 리버풀 끝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시청자가 많이 들어왔죠. 아, 그래도 아, 그래도 네. 이탈리아 더비인데. 그쵸. 어, 예. 네. 그래서 이제 딱 봤는데, 4대2? 야, 역시 이거 인테르가 참 대단하다. 근데 결과는 4대4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형님? 근데 정말 3자만 행복한 경기죠. 예. 예. 저는 이제 품목에 인테르를 관심 클럽으로 해놔서 스코어가 뜹니다. 뭐 견제 용도로 하지. 뭐 관심 좀 그럼 왜 나? 아니 왜 굳이? 뭐 그 좋아하지 않으면서. 네. 별표. 아스날이랑 인테르는 해놨어요. 네네네. 적을 알아야지. 그 인스타 TV 만났을 때 세월간이. 뭔가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저기야 그게. 네. 근데 전반 15분 만에 골이 딱 뜨더라고요. 네. 네, 지엘리스키가 이제 정말 네. 15분 만에. 펜킥. 그 순간 자야겠다고 잤습니다. 네. 그 전반전 힘들었는데 역전 당한 상황에서 다시 재역전 해가지고 3대2로 끝냈고 후반 초반에 골 넣었잖아 4대2. 네. 웬만하면 이건 안 뒤집혀요 4대2가 됐으면 두 네. 골 차잖아. 그쵸. 예. 근데 이제 일디즈가 71분 82분에 골을 넣으면서 4대4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건이야 물건. 뭐 전체적으로 경기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먼저 얘기할 게 양팀 도합 8골이 나왔던 경기가 제 기억엔 없어요. 아, 이 이탈리아 더비에서. 예, 제 기억에 없는데 양팀 도합 8골 이상 나왔던 경기가 앞서 2경기가 있었습니다. 1961년에 태어나시기 전에. 그때는 네. 찬용, 영주 형도 네. 이제 아버지 쪽에 있을 때잖아요. 없을 때죠. 네. 아니지, 아예 없을 때야. 아버지 쪽, 아빠 쪽도 아니야 그때는. 그 앞에 1932년. 와. 이때는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그때 역시 6대2로 이제 유벤투스가 이겼는데, 음. 근데 그 경기 외에는 양 팀 다 8골 이상 나온 경기가 없어요. 그리고 전반에 5골이 나왔던 경기도 사상 최초입니다. 아, 이거는 사상 최초. 양 팀 간의 대결에서 전반에 5골 나왔던 경기도 사상 최초래요. 예. 플레이 오브 더 매치는 이제 마지막에 또 2골 넣은 일디즈가 네. 받게 됐고. 네. 일디 선수 대단한 게 이 경기 하는 날짜가 만 19세 176일이었어요. 와. 이게 이제 양 팀 간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최연수 선수로. 만 19이면 네. 그럴만하죠. 일단 그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유벤투스가 사실 이번 시즌에 한 골밖에 실점을 안 했어요. 네, 맞아요. 엄청난 수비력을 보이고 있었던 팀인데 저희가 SBL에서도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브레메르 선수 이제 부상으로 빠지고 나서 다닐로 선수가 이제 계속해서 좀 나오고는 있는데 네. 다닐로 선수가 지난주 중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도 그렇고 이 경기도 그렇고 상당히 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테르는 나름대로 잘 파고들었는데 유벤투스가 이 경기 보면은 이제 전략을 전반전에 경기를 어떻게 했냐면 전방 압박을 시도하기보다는 일단 미들블록 형태로 이제 수비를 갖추고 좀 이제 인테르 선수들이 후방에서 이제 전개를 해나갈 때 시야를 최대한 좀 막는 방식으로 이제 수비를 먼저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나름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게 일단 이 경기에서 차라우르 선수 부상으로 이제 못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지엘린스키가 네. 이제 선발이 됐죠. 그리고 이제 아체르비 선수 역시도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방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선수들 둘이 이제 빠져 있는 거잖아요. 빌드업 할 때. 특히 아체르비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보면은 본인이 이제 굉장히 앞쪽으로 전진을 해서 미드필드에서 숫자를 하나 늘려주는 그런 역할도 상당히 좀 잘해줬었기 때문에 후방에서 빌드업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아체르비 본인이 뭐 패스를 엄청 잘한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네네. 그래서 차라울도 없고 아체르비도 없는 상황에서 더브레이한테는 그런 역할을 못 맡겨요. 대신에 이 경기에서는 파바르 선수가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제렌스키가 좀 느려요. 한 박자씩 느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네. 결정이 좀 늦다 보니까 그게 이제 차라울루에 비해서는 공이 앞쪽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씩 이제
좀 지연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유벤투스가 나름 이제 효과적으로 좀 막는 부분이 있었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다닐로 나오고 그다음에 칼룰로 나오고 이렇게 이제 센터백 조합인데 여기 자체는 또 여기 약한단 말이에요 유벤투스가. 네. 그러니까 일단 이 박스 근처까지만 일단 공이 가기만 하면 거기서부터는 유벤투스 센터백들의 불안함을 틈타서 기회를 좀 만들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게 첫 번째 이제 페널티킥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다닐로 선수가 이제 먼저 실수를 해가지고 페널티킥을 내줬고 근데 이거를 이제 누가 찾느냐가 사실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누가 찾느냐가 문제였는데 젤린스키 선수가 찼습니다. 잘 찼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인테르가 사실 15분 이내에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 역시 15분 이내에 득점을 해서 역시 뭐 초반의 기세 자체는 상당히 좋구나라고 느껴졌었는데 가장 이날 경기에서 문제가 됐던 건 사실 MOM은 일디 선수가 받았지만 네. 인텔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선수는 프란시스코 콘세이상 선수였습니다. 아, 콘세이상 이날 이제 우측 윙어로 이제 출전을 했어요. 아빠를 배신했어. 왜요? 아빠 세르지오 콘세이상이잖아요. 네. 인텔에서 떴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몸담았었던 네. 클럽이 아니라 이제 라이벌 클럽으로 갔다. 피라면 골 못 넣었으니까 배신한 거 아니야.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구만. 배신한 자.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원래 본인 입맛 맞게 해석하는 거죠. 원래 빠심이 다 이런 거지. 네. 네. 아버지를 배신한 콘세이상. 네. 콘세이상 어제 잘했나 보네요. 와 진짜 미치겠더라 얘 때문에. 음. 와 얘가 오른쪽에서 진짜 엄청 민첩하게 움직이는데 야 이걸 아무도 못 막아. 왜냐하면 인텔의 왼쪽 라인을 보면 일단 이 경기에서 디마르코 왼쪽 윙백 그다음에 그 수비는 이제 바스토니 네, 그다음에 바스토니. 왼쪽 미드필더는 미키타리안인데 네. 셋 다 빠른 선수가 아니에요. 셋다 이제 뭐 뭔가 셋다 막 빠르거나 민첩하진 않아.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받치는 게 캄비아스 선수가 이날은 우측 풀백으로 나왔는데 안드레아 캄비아스. 캄비아스 선수하고 이제 이 프란시스코 콘세이상 둘의 그 위력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좌측은 카발은 네. 원래 풀백이라기보다 센터백 많이 보던 선수였고 그다음에 티모시 웨아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선수도 빠르고 민첩한 선수지만 그렇게 크게 위협이 되는 선수는 아니었어서 이제 오른쪽 공격이 상당히 잘 통하던 유벤투스였는데 첫 번째 골은 캄비아소가 진짜 기가 막힌 전환을 했습니다. 왼쪽에 2대2 상황이었었는데 콘세이상한테 몇 번 당한 게 있으니까 콘세이상 쪽으로 좀 더 이제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캄비아소는 왼발잡이니까 왼발로 기가 막히게 반대편 특히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점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카발이 여기서 아주 좋은 패스를 넣어가지고 맥케니 그다음에 블라우비치 해가지고 블라우비치가 골을 넣었어. 동점골을 만들었죠. 네. 근데 이 장면이 유벤투스 입장에서 좀 중요했던 게 블라우비치가 사실 인테르전에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아, 이 전까지. 이건 피오렌티나 시절부터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인테르 상대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산시로 와가지고 득점을 굉장히 못했어요. 블라우비치 선수가 이제 항상 유벤투스 오고 나서도 똑같이 인테리어는 상당히 부진했는데 거기서 이제 동점골을 만들었다는 데서 중요했고 약간 징크스를 살짝 좀 떨쳐낸 그쵸. 느낌도 있겠네요. 그 이후에 사실 뭐 거의 보이지 않긴 했어요. 잘 막았죠. 왜냐면 그런 실수만 없으면 막을 수 있거든.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이 결국 이제 이를 냈죠. 이번에는 미키타리안이랑 1대1 상황이었는데 너무 쉽게 제쳐져가지고 네. 거기서 뭐 넘어간 순간 이거는 실점이다. 뭐 실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역전까지 당했습니다. 특히나 이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이 통제가 아예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했던 게 이제 인텔이었었고 그다음 이거는 이제 연쇄적으로 어떤 작용을 가져오냐면 디마르코가 위력이 있는 이유는 결국 뒤에서 바스토니가 같이 공격하는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디마르코의 동선을 예측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스토니가 그렇게 뒤에서 공격 작업을 도와주지 않으면 윙이 없는 팀이니까 네. 좌우 측면 공격을 대부분 이제 윙백들이 전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디마르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둠프리스. 보통 이제 백스리 쓰는 팀들이 이제 그런 문제에 봉착하곤 하죠. 근데 바스토니가 거의 윙백처럼 풀백처럼 움직여서 측면에서의 공격 작업, 특히나 워낙 킥이 좋은 선수니까 네. 여기서 크로스 작업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 있으면 디마르코라는 선수를 가운데다 하프스페이스 좀 침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골도 상당히 많이 넣고 바스토니가 오히려 벌려주고 그렇죠. 디마르코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디마르코 그러니까 공격수를 하나 추가하는 역할을 이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인사이드 포워드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힘이 되는데 이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이 이렇게 미쳐 날뛰게 되면 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키타리안도 디마르코도 바스토니도 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제 바스토니가 생각보다는 전진을 그쵸. 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바스토니가 나오고. 뒤에서 이제 기다려야 돼. 최후의 수비는 나니까 내가 뚫리면 거의 끝나는 거니까 그쵸. 바스토니가 이때부터 공격을 나가더라도 뒤에 항상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은 좀 더 신경 쓰고 미리 좀 움직여서 막아내는 그걸로 그래도 나름대로는 조금 재미를 보긴 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유벤투스의 공격 접근 방식이 되게 좋았다라고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왜냐하면 나중 얘기긴 한데 교체를 통해서 아예 캄비아소를 위로 올려버립니다. 네네. 캄비아소를 위로 올려서 위쪽에서 우측에서 영향력을 더 극대화하는 방식을
택하고 결국 그게 우측에서의 영향력과 왼쪽에서 1디지 투입하면서 왼쪽에서 1디지를 놓으면서 이게 좌우 균형이 맞춰지니까 거기서는 인텔가 이제 정신없이 뚜들겨 맞다 결국 이제 동점까지 나왔는데 2대1까지 이제 역전을 당한 상에서 미키타리안이 최근의 경기들에서 나쁘지 않았거든요. 미키타리안이 정말 멋진 패스워크를 통해서 튀람이랑 이제 네. 2대1 패스를 주고받아서 이제 슈팅을 때려서 기가 막힌 골을 넣어서 동점골을 넣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 보통 때의 미키타리안 같은 홈런이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이제 좀 오, 빠따가 정상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돼서 그리고 이제 역시 센터백의 불안해서 유벤투스가 한 골이 더 나왔죠. 이번엔 칼룰루가 네. 둠프리스 엉덩이 후드려 까가지고 네, 네, 네. 멍청한 수비였어요. 엉덩이를 왜 까나? 둠이 잘하네. 네. 둠프리스 잘했어. 네. 사실 경기가 4대2 아니야. 4대3으로만 끝났어도 제가 볼 때 둠프리스가 MOM입니다. 그 정도로 어제 경기 4대3으로만 끝났어도 MOM이야. 오래 기여를 많이 했으니까. 네. 둠프리스는 뭔가 환상적인 선수 같아요. 어디가요? 네, 무언가 사람들에게 환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타스틱이 아니라 음. 약간 그 일루전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길 것 같니? 하고 무승부되고 나 잘하는 것 같니? 하고 실수하고 그래요. 둠이죠. 역시 관심 있는 팀으로 팔로우를 해놓으신 이유가 있네요. 아, 그럼요. 예. 어쨌든 이 페널티킥도 젤린스키가 두 번 차서 또 성공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역전을 하고 이제 끝냈습니다. 재역전을 하고 끝냈어요. 3대1로 끝내서 야 이거 후반에 이거만 잘 버티자. 이런 생각이었었고 근데 후반 시작 8분 만에 둠이 둠프리스가 또 기에 골을 넣었죠. 네. 네. 그래서 정말 너는 이거 끝났다. 이거는 뭐 이거는 그거네. 끝났다. 여러분들 편하게 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내 골 내줄 거란 생각이 안 들었어 일단.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파바르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네. 수비하다가 아. 이게 스노우볼로 굴러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상대가 일디즈를 투입했는데 심장희 감독이 모에스였는데 비세크를 투입하고 야이씨 비세크 이게 라우타로는 이제 끝까지 뛰었고 지엘린스키 교체됐고 이제 비색 교체됐고 후반에 이제 우측 라인을 보면은 비색 둠프리스 요 라인이었죠. 그러니까 비세크를 넘으면 안 되는 게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얘는 그냥 수비를 못해요. 수비를 못하는 이유가 신체 조건 좋고 나름 그 덩치에 발도 빠른 편이에요. 얘 결정적인 문제가 위치 선정을 진짜 못해. 이제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오프 더 볼 상황에서 그런 움직임이나 요런 게 이제 좀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그리고 떨어져요. 이 3백 형태에서 수비할 때 물론 퍼펙도 마찬가지지만 수비수들이 있어야 할 때 있지 않으면 네.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쵸. 예. 그래서 거기에- 결과적으로 일디지한테 내줬던 두 골은 다 일디지하고 둠프리스 간의 1대1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아니 보면서 그러니까 세 번째 골은 일디지한테 내준 세 번째 골은 그 골은 일디지가 진짜 잘 차긴 했어. 네. 그거는 몇 번을 차도 진짜 그렇게 들어갈까? 싶을 싶은 그거예요. 정도로. 왜냐하면 나름 둠프리스가 진짜 침착하게 끝까지 얘 기다리면서 얘가 치고 나갈 수도 있으니 그거 끝까지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그냥 일디즈 그냥 후린 거거든? 네. 야 근데 그게 어떻게 구석으로 그렇게 갔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골 하나쯤 그러니까 뭐 10번 차서 뭐 2번 들어갈 골인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인터밀란전에 이제 나온 야, 그런 너 느낌이죠. 진행 잘한다. 네? 갑자기요? 밸런스 맞추면서 딱 하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일디즈한테 그 추격골을 내주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인테르가 기회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면 밀어붙이는 시간들이 있었기. 둠프리스 골 넣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한 65분까지 계속 밀어붙이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때 골을 더 넣었어야 돼. 그러니까 XG 값도 인테르가 훨씬 높았어요. 3.3 정도 나왔었고. 3.3? 네, 유벤투스가 2.2 정도 나왔었고. 와 그럼 차이가 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3대2 정도로 끝났어야 되는 경기지.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거 페널티킥을 얻었으니까 물론 이제 뭐 페널티킥 더- 얻은 것 때문에 더 이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네. 결국 일디즈 그 골이 진짜 슈퍼골이었고 세 네. 번째 골이 그 세 번째 골 장면부터 근데 좀 쌓였던 게 뭐냐면 비색이 없어. 그 상황에 비색이 보이지 않는다. 그게 1대1이 왜 둠프리스랑 걔랑 돼야 돼? 아. 비색이랑 걔랑 돼야지. 그래서 백스인데. 커버를 해야 되는데. 백스인데 걔랑 비세크랑 그다음에 걔랑 일디즈랑 돼야지. 왜 둠프리스랑 걔랑 돼야 돼? 네. 이색이 수비하다 보니까 둠프리스를 너무 믿은 거 아닐까? 네. 나보다 네가 나. 네가 너- 1대1 해. 너 이런 거 나보다 아닐까? 인터밀란에 오래 있었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결국 둠프리스하고 비색을 같이 붙여놓으면 둘 다 수비가 안 돼 그거. 그냥 파바르가 경고를 받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스노우볼이 너무 크게 굴러갔어 이게. 그러니까 그 언급해주신 두 선수가 모두 사실 똑똑한 유형의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결국 이제 마지막에 그 우측에서 이제 좌측으로 공 넘어갔을 때 그때도 결국 밀디즈가 프리로 있었어요. 네. 프리로 있다가 이제 여기선 둠프리스 판단도 사실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일디즈를 체크를 했어 일단. 네. 오른쪽에서 공이 전개되고 있을 때 캄비아소가 이제 왼쪽으로 넘기거든요. 왼쪽으로 넘기는데 체크를 하긴 했어.
보고 제 멀리 떨어졌으니까 오면 막아야지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 둠프리스가. 체크는 이제 해두고 이제 어쨌든 가운데 막는 게 더 중요하지. 실점만 안 하면 되잖아. 4대3이니까 그때까지는. 가운데 있다가 결국 그쪽으로 넘어가고 일디지가 접근하는데 좀 붙는 게 늦었어요. 타이밍상에 약간 문제가 늦었고 있었구나. 결국 이제 맞고 굴절돼가지고 들어갔는데 캄비아소를 위로 올린 것도 효과를 봤고 거기서 이제 결국 왼쪽으로 넘어가는 그 패스가 왼발잡이니까 그렇게 좀 좋은 넘어가는 패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막판에 경기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 일디지라는 카드를 적절하게 쓰고 캄비아소를 위로 올려서 좌우측의 영향력을 좀 극대화시킨 모타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고 시모네 인자기 감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 경기로 쓸 수 있는 자원들 차라놀르 그다음에 아체르비가 빠진 것도 있었고 이 직전 경기에서 아우구스투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게 좀 컸어요. 만약에 아우구스투가 있었다. 그러면은 디마르코를 빼는데 이 자리에다 다르미안을 넣는 게 아니라 디마르코를 빼고 아우구스투를 여기다 넣었을 거고 그다음에 왼쪽에 둠프리스를 빼고 다르미안을 넣겠죠. 약간 다른 방식으로 교체를 이제 가져갈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아마 그 실점 안 나왔을 것 같아. 솔직히.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긴 결과론적인 하지만. 얘기긴 한데 결국 다르미안이 훨씬 더 노련한 수비수고 그걸 감안하면은 안 나왔을 것 같거든. 그런 실점들이. 물론 다르미안도 최근에 폼은 좋지 않아요. 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교체로 들어와서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는 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결국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네. 수비 보강을 등한시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여기 이제 조금 더 스쿼드상으로 이제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고. 이번 시즌 벌써 13실점입니다. 9경기 했는데. 경기당 1실점이 넘어가네요. 지난 시즌에 22골 실점했거든요. 전체? 와, 그러면 이거는 실점 페이스는 지난 시즌이랑 비교도 안 되네요. 비교가 아니라 지금 실점 분이 50골 넘어가. 그러면 우승 못 해요. 리그가 3분의 1도 안 지났는데 50골 넘게 실점하잖아? 네. 챔스도 간당간당해 그러면. 그쵸. 뭐 이제 어떤 경기에서 어떤 실점이 나오느냐에 따라 좀 어.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 네, 어쨌든 뭐 제3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재밌는 경기였다. 자, 그다음 분데스리가로 가겠습니다. 분데스리가는 형철이가 브레멘과 레버쿠젠 경기를 꼽았네요. 네, 2대2. 레버쿠젠이 계속 좀 못 이기는 경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최근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결과는 그 승격팀 홀슈타인 키라고 경기인데 2대2로 비겼어요. 근데 이번에도 브레멘을 상대로 똑같이 또 2대2로 비기는 경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잡을 만한 팀을 상대로 무승부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미 지금 4승 3무 1패로 무승부 수가 어느 정도 승리수를 거의 따라잡았거든요. 그러네. 지금 리그 3위인데 지금 선두권에 있는 미넨과 라이프치히하는 승점이 벌써 5점 차. 지금 이 페이스대로 가면 레버쿠젠도 선두 경쟁의 어떤 동아줄을 마지막까지 잡고 가는 건 어렵기 때문에 한 번쯤 다룰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올해 레버쿠젠은 어쨌든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 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과거부터 네버쿠젠이라고 해서 분데스리가에서 우승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버쿠젠. 네. 네. 우승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스쿼드가 얇기 때문에 그래요. 초반에 승승장구하다가 후반기에 스쿼드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돌풍이 일으키면 그 다음에 여름에 주축 선수들이 팔려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링 클럽 이미지도 굉장히 강했었죠. 네. 근데 뭐 어쨌든 그걸 극복하고 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게 이제 지난 시즌에 사비 알론소 감독이었고. 그러면은 스쿼드가 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늘어나야 되는데 네. 사실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영입을 어쨌든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충족될 만큼의 스쿼드 보강이냐 숫자가 늘어났느냐 이 점이 이제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아쉬운 게 이선이죠. 이선. 아들리가 일단 부상 때문에 네. 한 내년 될 때까지는 일단 올해 경기는 뛸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민 아들리가 그래서 못 나옵니다. 호프만은 지난 시즌 마지막에도 그런 기미가 좀 보였지만 기량이 확실히 조금 떨어져 보이고 최근 경기들 나아졌다고 해도 우리가 아는 원래 분데스리가에서의 호프만의 모습보다는 확실히 퍼포먼스가 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선에 대한 영입이 필요했는데 리그왕에서 그래도 제법 골을 많이 넣었던 마르틴 테리에 선수를 영입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테리에가 이날 이 브레멘전에 선발로 나왔는데 정말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마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오늘 테리에가 선발이었구나. 나중에 기록지나 기사를 찾아보고서야 아실 만큼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정말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근데 테리에가 지금까지 레버쿠젠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슈퍼컵에서 퇴장당했을 때. 부정적인 의미로 인상적이었군요. 그게 가장 임팩트가 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만큼 테리에가 그 이선 보강에 있어서 딱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막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비르츠랑 이제 같이 이제 또 네, 맞춰가야 그치. 될 게 있으니까. 그래서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그 테리의 지금 부진이 너무 아쉽게 다가오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상황에 자칫했다가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올 뻔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페이스가 차 사고가 났거든요. 맞아요. 맞아. 그거 있었어요. 근데 얘기 있었어요. 그 차 사진을 보니까 오른쪽이 완전히 파손이 됐고 어. 누가 봐도 이 사고는 너무 큰 사고다. 보니페이스가 지금 기사를 보니까 피가 엄청 손에 많이 흘러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손만 다행히 경미하게 부상을 당했고 몸은 다치지 않아서 이때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만 아예 명단제가 됐고 주말 브레멘전은 선발로 뛰었습니다. 이번에 레버쿠젠 경기를 쭉 보면은 올 시즌 다 그렇지만 진짜 비르츠가 이 팀의 핵심이자 리그 최고의 이 공리 플레이메이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기본적으로 올 시즌 브레멘이 그래도 압박을 할 땐 하지만 수비로 전환하는 속도도 꽤 빠른 팀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상대에 대한 전방 압박을 할 땐 하나 압박이 좀 풀렸다 싶었을 때는 자기 진영의 5-4-1 형태로 수비가 전환되는 게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레버쿠젠이 볼을 잡을 때는 거의 대부분 브레멘에 굉장히 많았던 수비 숫자를 뚫어야 하는 상황들이 자주 찾아왔는데 미치 수비를 펴니까 브레멘의 백5랑 미드필더 4명이 레버쿠젠 선수들에게 1대1로 달라붙는 속도가 자기 진영 박스 근처에서 굉장히 빨랐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비르츠가 대각선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딱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레버쿠젠의 오른쪽에 숫자가 늘어나니까 1대1로 수비하고 있던 브레멘은 비르츠의 움직임을 놓칠 때가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비르츠를 향해서 몸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럴 때 중간에 보니페이스나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그리말도에게 굉장히 많은 찬스들이 열렸는데 이렇게 열쇠를 뭔가 쥐고 있는 뭔가 공격을 딱 뭔가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비르츠 선수가 굉장히 잘했고 또 한 명의 선수는 역시 또 그리말도였습니다. 그리말도. 네, 왼쪽 윙백인 그리말도는 사실 빌드업 때 보면은 자기가 이제 아예 중앙으로 들어와서 자카, 뭐 여기 안드리히 그리고 옆에 또 그리말도 미드필더 숫자를 순간 3명으로 또 늘려줄 때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브레멘이 5-4-1 형태로 수비를 하고 미드필더 2명을 쓰다 보니까 중원의 싸움에서 뭔가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레버쿠젠도 누군가가 좀 더 미드필더에 좀 충원돼주는 움직임이 필요했는데 이날 비르츠는 좀 더 위쪽에 아니면 오른쪽에 좀 더 숫자를 추가해주는 좀 더 공격적인 움직임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그리말도는 상황에 따라서 비르츠가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끌어당기는 데 성공하면 전환 패스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는 왼쪽으로 오버래핑을 과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뭔가 공격진의 움직임이 아까보다 조금 정적이다. 각자의 자리를 좀 지키고 있다 싶을 때는 그럴 땐 그리말도가 본인이 그냥 중앙으로 들어가서 중원의 숫자를 채워주고 볼 배급을 해주는 역할을 딱 맡아준 거죠. 뭐 워낙에 뭐 공격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뭐 킥도 좋은 선수니까. 네. 그래서 나 이렇게 봤을 때는 공격은 전개 과정은 진짜 괜찮다. 잘 만들고 있고 비르츠를 활용하는 그 레버쿠젠 특유의 어떤 전술도 잘 만들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골이 안 나왔던 게 결국은 테리에예요. 비르츠 잘하고 보니페이스 사고 후유증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고 있고 골도 넣었고 프림퐁 계속 오른쪽 터치라인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 수비 눌러주고 속도 싸움 버리고 물론 뭐 더 잘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리말도 역할 잘해주고 뭐 자카 안드리 다 있고 했는데 테리에가 결국 그 자리에서 보니페이스가 측면으로 빠질 때는 테리에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올 시즌 알론소 감독의 전술이거든요. 보니페이스는 왼쪽으로 빠지는 거 되게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보니페이스가 왼쪽으로 빠지면 비르츠가 상대 수비를 오른쪽으로 끌어당겼을 때 왼쪽에 보니페이스에게도 자연스럽게 공간이 더 열리고 그때 보니페이스가 전환되는 패스를 받아서 마무리에 좀 더 기여해주는 상황들이 나오는 게 레버쿠젠에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니페이스가 비워두는 공간으로 테리가 뛰어들어야 되는데 뛰어들어도 경합에 밀리고 아니면 움직임이 좀 늦고 그러다 보니까 보니페이스도 측면으로 나갈 타이밍을 못 잡는 거예요. 문제는 테리가 사실 리그왕에서도 골을 넣고 스탯은 쌓는데 경기 내용적으로는 되게 안 보이는 평가들이 안 보인다는 평가들이 좀 있었던 선수거든요. 그럼 잘못 영입한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리에 선수를 영입했는데 막상 확실한 효과가 안 나오니까 레버쿠젠에게 답답함이 있고 이 경기에서도 분명 그런 어떤 한계점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 공격도 공격이지만 지금 레버쿠젠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제가 볼 때 수비입니다. 수비. 홀슈타인 킬전도 집중력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백스리 탑소바, 요나단타 그리고 이제 인카피에 이렇게 세 명이 이제 백스리를 구성을 하죠. 물론 그건 있습니다. 백스리가 인카피에 탑소바랑 인카피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측면 쪽으로 전진도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백스리를 쓰고 그게 또 공격 시에 한 명의 스토퍼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후방에 2명만 남아있는 구조가 되는데 그리고 레버쿠젠의 그리말도도 프림퐁도 윙백이 다른 팀과 비교해도 굉장히 더 공격적으로 쓰임새가 많은 팀이라서 윙백 올라가고 그 윙백이 올라간 만큼의 거리를 받쳐주기 위해서 센터백도 같이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후방의 숫자가 2명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2명만으로 올라가 있는 스토퍼의 커버를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는 또 반대편도 신경을 써야 되고 적은 숫자로 그 2명이 모든 공간을 커버해야 되니까 라인을 유지할 틈이 사실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경기도 그렇고 홀슈타인 킬전도 그렇지만 유독 그 뒷공간 라인이 아예 한 명이 너무 내려가 있어서 깨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 경기에서는 요나단타가 유독 그 라인을 많이 깨트리더라고요. 결국 이제 라인 컨트롤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를 레버쿠젠에 내포를 하고 있다. 라인이 많이 무너져 있다. 후방 숫자가 적고 그 특히 옵사이드 트랩이 아예 형성되지 않으면서 계속 상대한테 좀 위험한 역습 상황들을 내주고 있다는 점이 레버쿠젠은 많이 느껴졌었고 그리고
조금 뒤에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탑소바 선수의 오른쪽 센터백 자리에서 실수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그 2번 연달아 패스미스를 했던 게 결국은 그 첫 번째 실점 과정에 영향을 또 줬거든요. 탑소바 실수에 의해서 결국 둑슈가 이제 브레멘에서 마무리를 지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여러모로 이제 탑소바도 오른쪽에서 지난 시즌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서 뛰다 보니까 역할 자체 적응이 조금 느려지고 있다는 점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점으로 지적될 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레버쿠젠이 어쨌든 디펜딩 챔피언이긴 한데 그 우승 자체가 이제 깜짝 우승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지난 시즌에 너무 좋았었고 이번 시즌에 생각해보면 당연히 레버쿠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 거야. 딴 팀들이 연구를 많이 했을 거야.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 거야. 네. 와, 저 한번 우리가 지난 시즌에 진짜 내내 당했지만 이번에 한번 한다. 그 생각이 다 있을 테니까 진짜 아마 철저하게 좀 파고드는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레버쿠젠 뭐 그런 지적됐었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자 이번 라리가 보겠습니다. 뭐 엘클라시코는 이미 이전에 뭐 이런저런 네. 얘기도 많이 하셨고, 아니 라이브 하더만. 네. 한 경기가 더 있었어요. 그게 라스팔마스하고 지로나전이에요. 네. 근데 그 경기가 더럽게 재미없었어요, 저한테. 네. 근데 라스팔마스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경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제 밤에 술을 한잔하는 바람에 새벽에 펼쳐진 베티스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를 보지를 못했지만 네. 그래도 엘 클라시코 이야기를 다루지 않는다면은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야기를 다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이 경기 하겠다고 하고 이 경기를 보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가 라스팔마스하고 지로나전을 했어야 됐다. 재미가 없었군요. 네. 야 이거 4분에 한 골 들어 끝이야? 네. 자책골이에요. 아니 키메네스 형님, 자책골. 저번에 무슨 알라베스 뭐 이거 한번 가져오시더니 이거 너무 이상한 경기들만 갖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후회하는 거는 뭐냐면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대해서 칭찬을 1도 할 수가 없는 경기예요. 자, 일단 리그 시즌 첫 패죠. 네, 첫 패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첫 패를 당했고 말씀드린 대로 호세 히메네스가 전반 4분에 자책골을 넣었고 그게 그대로 이날의 결승골로 이어졌습니다. 자, 아틀레티코 어쨌든 첫 패를 하면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네, 비아레알이 3위로 올라오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4위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면 뭐 재미는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의 흐름은 좀 어떻게 됐나요? 전반전은 베티스의 경기였고요. 후반전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무언가 해보려고 했지만은 힘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졌다. 그러면서 후반전은 골이 안 나왔죠. 네. 그리고 이 경기는 여러 가지로 지금 스코어에 가려져 있지만 레알 베티스가 슈팅을 24개 했습니다. 어우, 24개. 네. 많이 했네요. 근데 유효슈팅이 3개예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뭐 실속 있는 슈팅은 아니었다. 그리고 골대를 2번 맞췄고요. 네. 그건 실속 있어. 네, 그러면. PK가 한 번 주어졌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베티스가 정말로 결정력 헬이다 이걸 보여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일찌감치 자책골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베티스가 승점 3점을 가져간 경기예요.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 앞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경기가 1대0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다. 그러니까 뛰는 동안 너무 베티스가 경기력이 좋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더 들어간다. 더 들어간다. 근데 앞대가 슈팅 7개 했는데 날린 슈팅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 경기 끝나고 나서 페그리니 감독이 오랜만에 베티스의 최고의 경기력을 본 것 같다. 경기력 자체는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네. 반면에 시메오네 감독은 내가 경기 시작이 좋지 않았고 첫 플레이가 좋지 못했고 우리가 원하는 경기를 펼칠 수 없었는데 내가 경기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스스로에 대한 그런 부분을 네. 좀 비판적으로 본 그리고 거네요. 이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시메오네 감독이 경기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베티스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공략을 하지 못했다. 야 이거 베티스 정도면 준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아니 준비를 그리고 해야 될 텐데. 여기 베니토 비아마린 원정이 사실 쉬운 원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온 거는 주중에 닐전 때문 같아요. 사실 아틀레티코가 네. 최근 챔스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리고 공식전 6경기 1승이에요. 그리고 그 경기가 사실 논란이 좀 많았었던 네.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판정 관련해서. PK를 주지 그게 않았어야 되는데 그 선정이 주심이 되면서 유벤투스 인테르 경기. 그래요? 기다 주심.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릴전에서 1대3으로 패배하면서 그 여파가 이 경기까지 온 것 같아요.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경기는 사실상 4-4-2로 나왔다고 봅니다. 네. 4-4-2로 나왔는데 수비 라인 보면은 헤이닐두 그리고 호세 히메네스, 악셀 비체, 나우엘 몰리나예요. 네. 이 중에서 그나마 수비를 제대로 한 선수는 호세 히메네스인데 자책골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르 노르망이 지금 머리 부상 때문에 못 나오는데 르 노르망이 부상으로 나간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어요. 네, 르노르망도 사실 이제 올 시즌 앞두고 훌리안이랑 저는 되게 야심차게 공수에서 그치. 좀 영입한 선수라고 보거든요. 네. 리그 적응도도 사실 필요 없는 선수고. 사실 영입한 선수 중에서 바로
실력 발휘한 선수는 느 노르망하고 코너 갤러거 네. 이 두 명이라고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네. 와서. 근데 이 경기 보시면은 악셀 비첼이 상대 선수의 스피드에서 계속해서 경쟁할 때 밀리면서 뒷공간을 내주는 모습이 있고요. 나오의 몰리나 턴오버가 25개인가 그래요. 치미에밀라가 이 경기 보면서 느끼는 게 종적인 움직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비를 끌고 내려왔을 때 네. 앞대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모습이 상당히 많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상대 자책골을 유도해냈어요. 근데 상대 자책골 유도해냈다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게 앞대가 로드리고 데포를 뚫고 가서 앞쪽에 악셀 비첼이 있는데 낮고 빠른 크로스를 연결했는데 거기에 발을 갖다 대면서 자책골이 한 거거든요. 그럼 골 넣는 과정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는 3명이 걸쳐져 있어요. 그러네요. 앞대 한 명한테. 근데 그것을 막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쪽 입장에서도 좀 운이 없었던 그런 자책골이지만 앞서서 뭐 대포를 제쳐지고 이런 거에서는 충분히 이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자, 원래는 3백일 때 수비하면은 5백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은 왼쪽에 사무엘 리누가 내려와 주면서 나우엘 몰리나까지 5명이 백5가 되는 경우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우엘 몰리나가 이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 위에 있는 윙어가 수비 가담을 많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위에 있는 로드리고 데폴이 중앙 쪽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상 나우에 몰리나는 컨디션도 안 좋고 체력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마르코스 요렌테가 지금 부상이니까 네네네. 나우에 몰리나가 나왔는데 정말로 좀 안타까운 경기력을 보여줬다. 제가 이 경기 히트맵을 지금 조금 보고 있는데 사실상 로드리고 데폴은 그냥 아예 중앙 쪽에서만 활동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시메오네 감독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준비를 안 했다고 제가 단언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백5로 갈 거면 사무엘 리누가 수비 가담을 더 적극적으로 해줬어야 돼요. 근데 그런 장면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백4에 가까워요. 그러면은 나우에 몰리나 앞쪽에 있는 공간은 비어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베티스 공격을 봤을 때는 앞대가 최고의 공격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대의 드리블과 스피드가 그쪽 라인을 치고 들어와요. 네, 맞아요. 아니 전반 4분 만에 자책골 내줬잖아요. 그럼 여기를 그러면 만약에 근데 대포는 원래 중앙 미드필더를 많이 뛰던 선수니까 누굴 쓰죠? 아 여기다가 윙어를 하나 갖다 박아놓으면 되잖아요. 자기 오히려 아들을 갖다 놓던가. 그러니까 중앙지향적인 네. 성향의 선수가 아니라 아니라 좀더 윙어 네. 있는 그리고 나서 뭐 반대편으로 니켈메를 옮겨놓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건데 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저는. 근데 전반전 내내 뚫려요. 베티스는 이 경기 시작부터 사사이 바탕으로 해서 전방부터 상대의 빌드업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케, 로드리고 데폴, 갤러거가 이 베티스의 미드필더 라인하고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진영으로 볼이 가지를 않아요. 거의. 그리고 베티스 입장에서는 치미아밀라가 폭넓게 움직이죠. 그리고 빅토르 오키가 오른쪽으로 빠져서 저돌적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빅토르 오키하고 오른쪽 윙어인 파블로 포르나이스하고 호흡이 괜찮더라고요. 이쪽 파블로 포르나이스. 사실 후반전에 빅토르 오키도 한 골 넣었지만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고 포르나이스도 골대를 한번 맞췄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앞대 그리고 치미아밀라, 빅토르 오키, 포르나이스 공격 쪽에서 다 힘을 발휘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아이티미라하고 조니 카르도소가 사실상 코케하고 갤러가하고 싸움에서 전반전은 압승을 한 거예요. 이날 조니 카르도스 칭찬이 되게 많던데요. 잘했어요. 네. 아이팀이랑 카르도소 정말 많이 뛰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중원에서부터 우위를 가져가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빌드업 할 때 볼을 빼앗기면서 다시 한번 수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전반전 끝나고 나서 시메오네 감독이 46분에 세르로트하고 하비 갈란을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갤러거를 빼고 나서 세르로트를 투입하면서 공격수를 한 명 늘린 거죠. 그 대신 그리즈만을 미드필더로 내렸어요. 그리고 헤이닐드가 좀 부진한 면이 있으니까 하비 갈란을 투입하면서 측면 수비에 또 변화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대등해지기 시작한 거는 중앙 쪽에서 그래도 그리즈만 거쳐가면서 공격이 전개되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고 아마 전반전 끝나고 나서 시메오네 감독이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반전에 에너지 레벨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거 경기를 뛰고 싶어하는 거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체 이후로 오히려 이제 좀 더 백포스럽게 전환이 되면서 중앙 지역의 숫자도 많아졌고
이 경기력적으로도 좀 더 괜찮아졌다. 근데 저는 코케하고 로드리고 데포를 같이 쓰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좀 네. 그러니까 로드리고 데폴이 너무 부진해. 최근에 좀 부진한 지 됐죠. 네. 좀 시간이 지났지. 사실 데폴도 이제 굉장히 좀 애국자스러운 성향이 이제 강한 선수니까. 그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는 훨씬 잘한다는 얘기가 맞아요. 있죠. 네. 그리고 로드리고 데폴 보면 엉덩이가 무거워 보여요. 그러니까 뭐 약간 막 민첩하고 막 이런 네. 느낌은 이제 아니다. 이건 이해돼요. 코케하고 로드리고 데폴 중에 한 명은 꼭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는 1차 빌드업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러면 이해는 됩니다. 근데 둘이 같이 쓴다? 그것도 둘 다 릴전에 나왔었는데 그럼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수비 라인을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앞쪽으로 제대로 연결도 못해주고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경기 보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 바리오스 부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는데 파블로 바리오스. 네, 바리오스하고 마르코스 요렌테, 느 노르망이 돌아오면 훨씬 더 경기력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무기력한 경기가 나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우승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라리가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양강 구도다 이런 얘기하다가 지금 3강 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시메온의 이후에 아틀레티코가 좀 이제 그런 포지션을 가져왔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어렵게 승리를 거두더라도 끝까지 승리를 위해서 뛰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시메온의 아래서 어쨌든 리그 우승을 2번이나 했고.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시메오네 감독은 괜찮은 스트라이커만 있으면 우승할 수 있다. 일단 수비적인 마인드가 갖춰져 있고 공격 쪽에서 뭐 루이스 수아레스든 아니면 다른 확실한 해결사가 있으면 득점이 책임져지니까. 사실 이제 셀로트를 그래서 데려온 거거든요. 네,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격 쪽에서는 그리즈만, 훌리안 알바레스, 세르로트 모두 리그 3골에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지난 이 시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좋아질 것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아하. 세르로트가 골 맛을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러면 좀 좋아지겠는데 그랬는데 릴전에서부터 무너지더니 저주네요. 답답합니다. 자, 좋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옷이 이제 리그 첫 패 당하게 되면서 라리가 이제 4강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네 팀 체제에도 좀 변화가 이제 생기는 것 같고요. 자, 이제 토픽 저희가 또 짧게 한번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테기 가스페리니의 어떻게 보면 아탈란타 리그 득점 지금 1위 활약을 또 해주고 있는데 레테기 활약상이 지금 정말 좋습니다. 사람 인생은 참 모르는 겁니다. 레테기가 일단 아탈란타에서 뛰게 될 거라고 이번 시즌 전에 예상한 사람 거의 없었고요. 네. 얘 아르헨티나 출신이잖아요. 네. 얘가 이제 유스 시절에 물론 다 명문 팀이야. 리버플레이트, 보카 주니어스, 아르헨티나 양대 명문 유스를 다 거쳤습니다. 레알과 바르사를 뛴 그런 그렇지.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죠, 네. 진짜. 그러니까 양대 명문을 거치고 결국 이제 성인팀 데뷔는 보카에서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임대 다녔거든요. 네. 근데 임대 가다가 티그레라는 팀에서 득점왕하면서 그때부터 주목을 받았고 거기서 만치니 감독이 얘를 이탈리아 대표팀에 부르죠. 오, 너 이때 당시에. 괜찮다. 이게 22년에 이제 얘가 득점왕하고 23년 3월에 이제 A매치 하는데 만치니 감독이 부르지 얘를. 네. 왜냐면 그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만 요즘 다 공격수가 없어서 다 고민이잖아. 기근이죠, 다. 기근. 예. 공격수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공격수 구하려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탈리아도 당연히 그런 구원 공격수 없으니까 얘를 빨리 우리가 선점하자. 그 이후에 이제 그러고 나서 사실 인텔이랑 연결이 되게 많이 됐어요. 인텔은 원래 아르헨티나 출신들이 많이 활약을 했던 클럽이기도 하고 지금도 라우타로가 네, 또 그러니까 있고. 그런 것만 봐도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구단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샀죠. 유망주니까.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결국 여름에 이제 이탈리아로 오긴 와요. 제노아 가가지고 그 감독이 이제 질라르디노니까. 우리 또 바이올린좌. 엄청난 공격수 출신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얘 뭐 많이 좀 배우겠구나 했는데 되게 못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질라르디노 밑에서는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이제 레테기. 그때는 대표팀에 가서 야 쟤 왜 뽑냐? 맞아, 한참 그 얘기 했었던 것 같아. 아니, 왜냐하면 쟤 그냥 강목 같다. 쟤 네. 삐걱삐걱대기만 하고 약간 결정력도 구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게 적응기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처음 이제 유럽에 온 거니까 그쵸. 적응기란 걸 감안해도 얘한테 드린 기대치가라는 게 있는데 왜냐면 워낙에 이제 어렸을 때 그거 하드웨어는 받았으니까. 좋아. 애가 네. 애가 키가 뭐 엄청 큰 건 아닌데 그래도 180 중반은 되는 애고 5, 6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다 그렇게 저무는 줄 알았죠. 야 근데 아탈란타의 스카마크가 부상을 당했네. 여기서 아탈란타 구단의 보드진들이 이제 결단을 내린 거지. 야 매물 없다 어차피. 야 레테기 그래서 한 복권 긁자. 근데 복권이 긁혔어. 대박 복권이었고
그리고 당첨! 사실 이 아탈란타라는 팀 자체가 우리 아까 뭐 질라디노가 네. 공격수 출신이라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탈란타 사실 뭐 전 유럽 통틀어도 뭐 이만한 공격의 팀이 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탈란타 보면은 그 이전에 두반 사파타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호일룬도 그렇고 호일룬. 지금의 뭐 스카마카도 그렇고 가스페린 감독 아래에서 어쨌든 공격수들이 굉장히 다 이렇게 각광을 받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는 게 공격수들이 하나같이 다 역할 수행을 상당히 잘합니다. 특히나 전방 압박에 대한 부분들 아탈란타는 지속적으로 전방 압박을 계속 시도하고 거기서 얻어 나오는 그 이득들을 확실하게 리턴으로 이제 돌려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레테가 굉장히 중요한 공격수긴 해요. 딱 맞는 공격수기도 하고 요즘에는 가끔 나 보면서 야 얘 잘하면 한 비엘이 한 70은 하겠는데 비엘이 70하면은 엄청 그거죠. 그 정도만 돼도 지금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너무 중요한 선수가 되는 거기 네, 때문에 네, 네. 야 얘는 비엘이 70 정도 하겠다 잘하면 진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결정력도 상당히 좋았고 얘 장점이 보면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빨빨거려서 많이 뛰어다닙니다. 네. 그게 굉장히 커요. 약간 꼴냄새라 그러죠. 그런 걸 좀 있어 얘가. 잘 맞는 네, 느낌이. 그게 있고 발도 양발 다 잘 쓰고 네. 그것도 되게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3경기 연속골 넣고 있고 지금 아탈란타 팀 득점이 24골인데 여기서 이제 10골 이상의 뭐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주말에 이제 베로나랑 경기했는데 6대1로 크게 이겼거든요. 네. 아탈란타가. 거기서는 이제 2골 넣고. 네, 그래서 지금 득점 단독으로 2위가 티람인데 티람 골 못 넣어가지고 네. 이제 10골이나 7골에서 3골 차이나 나고 초반에 엄청나게 치고 나갑니다. 이것도 그래요. 이거 레텍이 왜 영입 못했는지 아십니까? 왜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맞죠. 네. 근데 왜 돈이 없어? 루카쿠 이 새끼가 유벤투스 간다고 뭐 이렇게 간쳐보고 이러고 있다가 나갔잖아. 어쨌든 얘랑 이제 계약을 안 하기로 했어. 네. 그래서 이제 패닉바이로 아르나를 샀죠. 참고로 지금 루카쿠는 리그 7경기 3개의 골과 이제 4개의 동으로 맹활약을 네. 경기당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전개가 아름답네요. 네. 자, 보험전 복귀골을 이제 또 기록을 했고 네.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도 되면서 우리가 물론 이제 통계에 뭐 이걸 뭐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소파스코어 기준으로 봤을 때도 평점 9.4.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는 경기를 뛰었어도 거의 교체로 뛰었고 그 경기들도 보면 몸이 많이 무거워 보였어요. 네. 이게 누가 봐도 몸 상태가 100%가 아니구나 느꼈는데 보험전을 통해서 드디어 무시알라가 100%로 돌아왔고 아무래도 주중 바르사전 대패로 인해서 좀 상처를 입으셨을 미넨 팬분들에게는 무시알라의 이런 복귀 그리고 맹활약 그에 따라서 무시알라가 왜 팀에 필요한지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점은 분명 팀에게는 긍정적인 뉴스였을 거라 생각을 하고 경기 자체는 보훔이 아예 밀집 수비를 또 펴서 미넨 상대하는 리그 팀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5-3-2로 아예 수비를 했는데 처음에는 보훔이 당연히 백포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바이에른 뮌헨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뮌헨이 실제로 상대가 밀집 수비 펴는 걸 알겠는데 여기를 뚫기 위한 뭔가의 그 어떤 노림수가 백5 전형을 상대로 뭔가 딱 준비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딱 그런 어수선한 차이나의 프리킥 상황이 온 거죠. 당연히 해리케인이 차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케인이 벽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올리세가 이거를 이제 네. 기가 막히게 마무리를. 그리고 그래서인지 그 뒤에 무시알라 골 넣은 게 올리세의 프리킥이었어요. 그거 이제 무시알라가 헤더로 받아 넣으면서 그대로 골이 됐는데 올리세도 여러모로 프리킥 골이나 뭐 프리킥 어시스트까지 자신감을 가지만 했고 스탯과 별개로 그냥 무시알라라는 선수는 참 볼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무시알라가 있어야 되는 이유 빌드업을 할 때 중앙에서 내려와주는 움직임도 무시알라가 담당을 해주고 해리케인도 사실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이번 경기도 밀집 수비 펴니까 케인이 자기 공간 찾으려고 되게 많이 내려와 있었는데 무시알라가 딱 그 케인이 비워두는 공간을 언제 적재적소에 파고들어야 되는지 팀 내에서 이해도가 이제 가장 뛰어난 선수인 것 같아요. 밀러도 물론 이해는 하죠. 몸이 안 따를 뿐이지. 밀런이 어쨌든 네. 나이도 좀 이제 있고. 근데 무시알라는 몸도 따르면서 침투 타이밍 적절하게 잡고 슈팅도 온몸을 활용해서 잘할 줄 아는 선수고 여기에 더해서 아래로 내려왔을 때 본인이 뭔가 좁은 공간에서 볼을 지켜야 될 때 비르츠도 그렇지만 무시알라도 진짜 볼 잘 지켜냅니다. 이거 보면은 볼에 대한 컨트롤과 그 유연성이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무시알라가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감각을 보여줬고 특히 무시알라가 왼쪽 측면으로 빠지면서 호망이나 알폰소 데이비스가 좀 더 변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도 제법 나오거든요. 딱 그래서 무시알라가 있어야 좀 더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이 유리하게 풀리는 부분들이 많다. 좀 유연하게 풀리는 부분들이 많다. 다양하게. 이날 바이언이 또 이제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케인, 코망, 무시알라, 올리세 그리고 교체 나온 사네 공격진이 골을 다 넣었어요. 그렇죠. 특히 사네의 왼발킥은 아주 놀라웠고 멋진 골이었는데 특히 최근에 사네 플레이를 보면 본인도 이제 주전 경쟁에 좀 밀려 있다는 걸
알겠죠. 올리세가 이제 적극적으로 왔으니까. 출전을 하니까. 올리세가 잘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때보다 콤파니가 오고서는 좀 더 플레이가 간결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드리블 욕심내고. 아, 역시 사람이 절박해져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무시알라 뭐 활약은 너무 좋았고. 사네도 양보를 조금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케인도 양보를 했다. 이게 얼마나 갈지 양보의 모르겠지만. 미덕. 바이언에게 이제 번지는 새로운 문화. 아 이게 양보의 미덕이 더 좋은 타이틀이었겠다. 이거 해야 네. 돼. 좋습니다. 뭐 무시알라 활약은 앞으로 저희가 뭐 챔피언스리그나 리그에서 쭉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무시알라는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이 엘 클라시코가 바르셀로나의 대승으로 끝난 것과는 약간 또 별개로 지금 이제 음바페가 이제 레알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물론 이제 이 선수가 지금 리그에서 넣은 그 기록한 공격 포인트나 이런 거를 보면은 충분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나쁘지 있지만,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음바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제 기대만큼 해주고 있느냐? 이제 이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바페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거의 다 올 시즌 공식 14경기에서 8골 2개의 도움, 라리가 10경기에서 6골 1개의 도움이면 공격 포인트 기록은 나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좋죠. 네, 좋게 하고 있죠. 아니 이게 음바페잖아. 음바페라서 기대치가 높으니까. 음바페잖아. 이게 뭐 다른 선수라면 어우 잘하고 있네. 네. 그게 아니라 음바페니까. 좀 더 해줬으면 더 하는. 해야지. 지난 시즌 초반에 벨링엄 활약이랑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저 바로 확 100% 이해했습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근데 우리가 레알 마드리드 조금만 과거를 돌아보면 결국 호날두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레알 마드리드가 전성기를 또 구가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과인 정리하고 벤제마를 최전방에 두고 벤제마가 이타적인 플레이를 주로 하고 호날두가 들어가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니시우스, 음바페가 왼쪽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고 왼쪽에서 볼을 끌고 들어가는 플레이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겹치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면 비니시우스는 지금 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했단 말이에요. 하물며 비니시우스는 올 시즌 음바페하고 뛸 때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화살이 비니시우스에게 갈 이유는 없고 그럼 누구한테 가느냐? 그럼 음바페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엘 클라시코 안첼로티 감독이 갖고 나온 선수 기용에 대해서 플레이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음바페, 비니시우스가 모두 최전방에서 왼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주드 벨링엄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뒀거든요. 그 대신 라민 야말하고 줄콘데가 있는 쪽에 카마빈가를 배치했어요. 그래서 카마빈가는 수비적으로 굉장히 잘해줬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주드 벨링엄이 올라가면서 3명의 공격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루카스 바스케스가 이제 공격 지원을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나온 선발 라인업이고 선수 배치였어요. 그리고 그 플랜 A는 괜찮았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다만 음바페가 이 경기에서 골을 2골 넣었지만 모두 오프사이드가 됐고 이 한 경기에서 오프사이드만 8개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의- 엘 클라시코에서 12개를 기록했는데 네. 8개가 음바페고 3개가 비니시우스예요. 음. 근데 음바페가 사실 이 정도의 선수라면 오프사이드를 전반전에 그렇게 많이 기록을 했다면 그걸 의식하면서 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음바페는 골을 넣기 위해서 움직여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최전방 9번은 전형적인 9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골뿐만 아니라 하는 게 많잖아요. 해줘야 될 내려와서 역할이 많죠. 연계도 해야 되고. 연계도 해야 되고 수비도 흔들어 놔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음바페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골을 넣기 위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그 움직임 자체가 수비를 교란하는 효과를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음바페를 전형적인 9번 위치에 배치를 했는데 전형적인 9번의 움직임은 또 아니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여기다가 사실 음바페가 수비 가담이 좋은 공격수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되게 1대1 비디오 세션에서 그 열변통하는 영상도 좀 화제가 됐었고. 이번 엘 클라시코에서 레반도프스키가 첫 골 넣을 때 저는 그 첫 골이 너무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 보면 카사도가 볼을 잡고 끌고 올라와요. 근데 음바페가 압박하려다가 안 해요. 네. 따라가다가 약간 카사도가 올라가니까 그냥 둬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비를 안 하겠다는 제스처가 아예 보여요. 사실 느린 장면으로 거기부터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1차적인 문제가 네. 발생을 한 거고. 사실은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 음바페가 앞쪽에서 눌러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중앙에서 공격을 전개할지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할지는 최전방에 있는 자원들의 압박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져요. 근데 거기서 음바페가 카사도를 따라가다 말아버리니까 카사도는 아예 공간이 넓은 대로 치고 가면서 패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네.
그 가운데 하피냐하고 페드리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살짝 내려옴으로 인해서 레알 마드리드의 센터백 2명을 끌고 내려와요. 그렇죠. 뭐 딸려갈 수밖에 네, 없으니까. 딸려 내려와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리디거를 페드리가 끌고 내려오고 밀리탕을 하피냐가 끌고 내려와요. 그 가운데 레반도프스키가 중앙 쪽으로 움직일 때 루카스 바스케스가 따라갔나? 그 가운데에서 카사도가 전진 패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골 장면은 패스를 한 선수와 패스를 받고 골을 넣은 선수의 플레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볼이 없는 선수들이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을 끌고 다니면서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골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르셀로나가 지향하는 시스템, 네. 모델 이 상황에서는 이런 플레이가 공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나와줘야 된다. 삼박자가 다 네. 맞았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과거 바르셀로나 같으면 패스가 한 7번, 8번 돌고 그렇게 가겠죠. 근데 훨씬 더 다이렉트하게 간 거죠. 그러니까 이 골 장면을 제가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 골 장면을 설명한 이유는 음바페의 수비 가담 때문에 그래요. 아, 네, 제가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팀적으로 좋은 팀은 지난 시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맞아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최전방에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이 두 명도 전형적인 9번형은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두 명도 연동해서 들어가면서도 둘 다 수비 마인드가 엄청 강해요. 그 교통 정리를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이 굉장히 잘했죠. 잘했죠. 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도 종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방향 전환이 좋은 팀이냐? 횡적인 패스가 좋은 팀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근데 지난 시즌에 또 이제 크로스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 저도 딱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크로스가 있기 때문에 방향 전환 자체가 기가 막혔거든요. 방향 전환이 잘 되면 사실상 전방에 있는 자원들, 윙포워드 성향의 자원들이 훨씬 더 힘을 많이 발휘해요. 아,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분명히 안 되는 아쉬움이 점이 네. 있다. 있고.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 입장에서도 지금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만든 건 아니니 지금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음바페 얘기한 이런 부분에서 실망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실망하고 이런 부분에서 실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음바페가 매 경기 골 팡팡 넣어주면 이런 거 아무 얘기도 아닙니다. 아, 그쵸. 예. 그러니까 지난 시즌 초반도 뭐 레알 마드리드 문제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벨링엄이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줬었고. 그러니까 전반기는 벨링엄, 후반기는 비니시우스가 해결사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벨링엄이 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약간 답답한 거예요. 음바페의 효과도 기대했던 것만큼 큰 건 아닌데 음바페 때문에 벨링엄이 지금 좀 희생되는 거 아니야? 벨링엄이 올 시즌 골이 없는 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으로 또 바라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첼로티 감독이 이것을 잘 짜임새 있게 만들지 못하면 지금 상황도 레알 마드리드는 강하긴 강한데 지난 시즌만큼의 성공을 보장하기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뭐 비니시우스랑 호드리구를 동시에 왼쪽에 기용을 하면서 발베르데 카르바를 이제 올리는 그 교통 정리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사실 이제 안첼로티 감독이 좋은 네. 아이디어였고 그것 때문에 레알은 지난 시즌 이제 더블을 또 기록을 했잖아요. 뭐 그러니까 올 시즌 역시도 새롭게 영입된 자원들 기반으로 아마 점차 좀 그 방향성을 찾지 않을까. 찾아야 되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고민은 지금 공격 쪽에서 교통 정리가 필요한데 측면이 지금 불이 났어요. 카르바알 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루카스 바스케스 이번 엘 클라시코에서 위치 선정 개 같았거든요. 네. 빵빵 뚫리잖아요. 아 사실 이제 카르바알의 퀄리티랑 어허. 비교했을 때는 네. 네. 그러면 네. 결국은 1월에 풀백을 사느냐 여름에 풀백을 사느냐의 문제인데 1월에 사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그냥 리그에서 경쟁하는 팀이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차라리 여름에 계획대로 사는 게 낫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항상 챔피언스 리그 우승 노리는 팀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는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겨울에 뭐 아놀드 얘기가 뭐 스페인 쪽에 네.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뭐 레알 마드리드 뭐 레텍이랑 무시알라는 이제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음바페가 좀 부진하다는 걸로 저희가 이제 이슈를 조금 다뤄봤는데 뭐 어쨌든 SBL에서는 계속 이렇게 리그별로 경기 그리고 이제 주요 선수들을 또 팔로우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영정님 좀 굉장히 재밌는 경기로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오늘 재밌었어 이거. 네. 야 베티스는 엄청 잘했다니까. 아틀레티코는 부진했고. 베티스가 그렇게 잘했음에도 본인이 불구하고 후회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뭐 주간 SBL 이번 주도 저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해봤고요. 다음 주에도 돌아오도록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